비 오는 날이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끊어지지 않고 줄줄이 떨어지던 그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우산을 챙겨 들었다. 아내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우산 꼭지를 다정히 눌러주더니 버스 시간표를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러곤 현관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다. 나는 늘 타던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정류장은 도로 옆 오래된 매점 간판 밑에 기운 벤치 하나를 두고 있었다. 이곳에서 처음 본 사람도 오랫동안 본 사람도 다 똑같이 오래된 풍경 속에 섞여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가끔 눈을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까딱할 뿐이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회색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검은 양산을 비스듬히 들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 양산이라니 나는 속으로 조금 의아했다. 할머니는 내 쪽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앉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얼떨결에 목례를 하고 벤치 끝자락에 앉았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양산 끝으로 길가를 가리켰다. 버스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다. 이상했다. 시간표도 없고 정류장 안내판은 글씨가 모두 지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 싶었다. 할머니는 마치 매일 이곳에 나와 시간을 세는 사람처럼 보였다. 버스가 오고 우리는 나란히 올라탔다. 내가 늘 앉는 왼쪽 창가 자리로 향하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거기에 앉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게 됐다.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이 올려두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고 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 논밭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트랙터를 바라보았다. 버스는 15 정류장을 거쳐 읍내까지 간다. 그 사이 여러 승객들이 탔다 내렸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기사에게 안부를 묻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졸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다가 문득 할머니의 손등을 보게 되었다. 손등에 굵은 흉터 하나가 선명했다. 오래된 듯한 물고기 비늘처럼 퍼진 상처였다. 할머니는 가끔 양산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마치 뭔가를 계산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 말들은 들리지 않았고 나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딘가 낯익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에 지나쳤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읍내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말없이 먼저 내렸다. 나는 그제야 조금 허전함을 느꼈다. 어디서 본 걸까? 내가 아는 사람이었나?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8시 40분.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걸음을 재촉했다.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TV에서 흘러나오는 건강 정보 영상과 구급약 광고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순서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때 창밖으로 다시 그 양산이 보였다. 멀지 않은 곳 병원 담장 옆에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양산은 접혀 있었고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할머니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 정류장에 나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할머니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양산이 뭔가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정류장에 나와 있었다. 같은 양산, 같은 자세,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5번째쯤 마주치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걸까? 그날 아침 집을 나서려던 참에 아내가 내 발을 가리켰다. 왼쪽 신발끈이 느슨하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여보니 신발끈이 헐겁게 묶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어정쩡하게 떨려서 한 번에 묶이지 않았다. 요즘 손에 힘이 없네.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따뜻한 미음이라도 챙겨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가 들면 이 정도야 흔한 일이니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양산을 접고 있었다. 오늘은 흐리기만 했지. 비는 오지 않았다. 양산은 닫혀 있으니 더 눈에 띄었고 그 손잡이에 묶인 고운 노란 끈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어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괜히 할머니 곁에 앉으면서 끈을 힐끔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오늘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 할머니가 벤치 아래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꺼냈다. 자그마한 비닐 봉지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버스로 올라탔다. 이게 뭔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그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따라 올랐다. 좌석에 앉아 조심스레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말린 귤 껍질과 함께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햇볕 쐴 껍질, 가끔 씹으면 속이 덜 서늘해집니다.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귤 껍질 따위로 속이 따뜻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버리기는 싫었다.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는 혈압이 약간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식사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는 정해진 말투로 설명했지만 왠지 내 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손끝이 저릿했고 손가락 관절이 무거웠다.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했고 새벽에야 잠들었다. 그 다음 날 정류장에는 할머니가 없었다. 어딘지 허전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득 손가락 마디마디가 더 뻣뻣해졌다는 걸 느꼈다. 읍내 약국에 들렀을 때 약사는 마침 앞사람과 귤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귤 껍질을 말려 끓이면 몸이 덜 냉해진다면서 마른 귤피는 예전엔 시골집마다 있었다고 했다. 나는 가만히 듣다가 가방 속 비닐봉지를 떠올렸다. 그 안에 귤 껍질 냄새가 그제야 은근히 살아나는 듯했다. 정류장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건 이틀 뒤였다. 이번엔 양산 대신 작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며칠 안 보이셔서요. 할머니는 어깨만 가볍게 들썩이며 어제까지 집 마당을 정리하느라 못 나왔다고 했다. 그날 할머니는 또다시 내 무릎 위에 봉지를 하나 올려두었다. 안에는 말린 칠조각 몇 개가 들어있었고 종이에는 물에 담가 놓으면 냄새 빠집니다.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말없이 주고받는 이 작은 선물들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끝에 저림이 덜했다.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정류장에 나와 있었다. 이번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양산도 비닐봉지도 없었다. 나는 괜히 더 긴장한 기분이 들었다. 오히려 뭔가 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오는 길이셨어요? 내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아침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는지 벤치 아래에 말라붙은 나뭇잎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길. 나는 유리창에 손을 올렸다가 화들짝 손을 뗐다. 창문이 너무 차가웠다. 그 짧은 접촉에도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다. 왼손 검지 마디가 불편했다. 마치 밤새 접힌 채로 굳어버린 것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소염제 하나만 더 줄 뿐 크게 말이 없었다.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은 들을수록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나와 골목 끝 국밥집으로 향했다. 국물로라도 손끝을 녹이고 싶었다. 그곳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다. 약국 앞에서 귤차 이야기를 나누던 약사였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은 나를 보곤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손가락, 요즘도 저리냐고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아시냐고 묻자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며칠 전 할머니가 책을 사가며 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다.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렇다면 그 귤 껍질도 칡도 단순한 호의만은 아니었던 걸까? 그가 덧붙이길 할머니는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작은 약초방이었고 읍내에서도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던 낮은 천장의 약초방, 노란빛 전등 아래 나무 서랍장 가득 약재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서 어린 내가 꿀물에 절인 대추를 입에 넣고 씹고 있었던 기억. 그 방에 비스듬히 양산을 걸쳐둔 의자가 있었던 것 같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어딘가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그 할머니? 집에 돌아오는 길 손가락이 더 저려왔다. 한기를 느껴 손등을 문질렀더니 손톱 밑이 푸르스름했다. 그때 누군가 집 앞 대문을 살짝 두드렸다. 문을 열자 바람만 불었다. 그런데 대문 앞 신문함 위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종이 없이 갈색 나무 조각만 몇 개 들어 있었다. 나는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봉지를 내려놓았다. 아내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누가 놓고 간 거라고만 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몸에 좋은 거일 거라고. 그날 밤 꿈을 꿨다. 나무 냄새가 나는 방에서 누군가 내 손을 만지고 있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덮는 감각.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낯익었다. 그리고 그 끝에 양산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류장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버스는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하지만 벤치 옆 나무 그림자가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림자 안에 늘 앉아있던 양산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정류장에 나갔다.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벤치에만 앉았다가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가끔은 작은 병에 물을 담아가 벤치 아래 뿌렸다. 할머니가 준 나무 조각 중 몇 개는 마당 화분에 꽂아 두었다. 이상하게도 그 화분 흙이 더 촉촉하게 느껴졌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였다. 읍내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 문구점 옆 좁은 골목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할머니였다. 나는 얼떨결에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고 어느 순간 한 낡은 간판 앞에서 멈췄다. 땡땡 한약방. 간판은 발에 있었고 유리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더니 조심스레 안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한 겹 더 떠올랐다. 그 약방은 내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안쪽에 양산이 있었고 나무 서랍마다 약재 냄새가 가득했었다.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허리를 굽혀 잠시 안을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유리문 사이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걸어 나갔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얼굴로 돌아서서 말했다. 이 골목은 한참 전에 사라졌을 줄 알았다고. 이런 데까지 누가 기억하냐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그저 동네 구멍가게 옆 그늘에서 나란히 섰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유자 껍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번엔 어떤 말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유자 껍질 냄새를 맡았다. 달고 쌉싸래한 냄새가 손끝 저릿함을 덜어주는 듯했다. 할머니는 곧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간 뿌리던 약재도 다 썼고 다시 내려갈 곳이 있다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옛집 마당에 심어둔 책이 많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뒤 정류장 벤치 아래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바람에 날리지 않고 돌로 눌러둔 흔적이 있었다.
거기엔 짧은 글만 적혀 있었다. 손끝이 괜찮아질 때쯤엔 밥맛도 돌아옵니다. 나는 그날 아침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말린 대추, 내 알과 말없이 접힌 헝겊 손수건 하나. 손수건은 약간 발에 있었고 은은한 풀 냄새가 났다. 그날 이후 손끝 저림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정류장에 나간다. 버스를 타지 않아도 괜찮다. 그 벤치에 앉아 귤 껍질이나 대추 하나를 씹으며 몸이 말없이 전하는 신호를 가만히 듣는다. 언젠가 다시 할머니를 마주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어쩐지 그 양산은 지금도 어디선가 햇빛 아래 천천히 펴지고 있을 것만 같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게 지내세요.